금융세계 깊은 곳에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여러분의 월급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모든 뉴스를 독차지하지만 전 세계 신용이라는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놀랍게도 채권은 부동산보다 역사가 더 길고 규모도 훨씬 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잘 모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채권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이고 정교한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원금에다 위험에 대한 대가로 돈을 더 얹어서 받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더 얹어주는 돈이 바로 이자입니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여행이나 주식 투자 같은 당장의 기회를 포기했으니 당연히 확실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공식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종이에 조건을 적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리는 건 개인만이 아닙니다. 거대 기업이나 국가 정부도 운영이 돌아가기 위해 이 신용시장에 의존하죠. 기업이 새 공장을 짓거나 기술 혁신이 필요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족할 때 정부는 인프라, 의료, 국방, 교육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가 규모의 차용증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주식 대신 채권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엄청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채는 국가의 모든 신용과 보증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들은 미래의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 시장을 마스터하려면 4가지 핵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원금인데 이건 처음에 빌린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표면금리, 즉 쿠폰입니다. 이건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매년 주기로 약속한 고정 이자율을 뜻하죠. 예전에는 채권이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붙어있는 쿠폰을 가위로 오려서 은행에 가져가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용어는 만기입니다. 빌린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채권은 만기가 다양해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권부터 30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국채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채권이 한번 발행된 후에는 주식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달리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흔히 시소의 원리에 비유되죠. 만약 여러분이 연 5% 이자를 주는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50만 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시장에 새로 나온 채권 금리가 갑자기 3%로 떨어진다면 5%짜리 여러분의 채권은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자산이 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웃돈을 얹어서라도 여러분의 채권을 사려고 경쟁하겠죠. 이런 상황에선 1,000만 원짜리 채권의 시장 가격이 1,100만 원, 심지어 1,2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나온 채권들이 7% 이자를 준다면 5%짜리 여러분의 채권은 갑자기 매력을 잃고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채권을 팔려면 낮은 이자율을 보상하기 위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역의 관계가 바로 채권 시장의 황금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 영향력 있는 금리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바로 모든 신용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이죠. 기준금리는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적용하는 표준금리지만 그 파급력은 금융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 이자가 줄고 대출 이자도 낮아지며 채권 수익률도 대개 그 뒤를 따릅니다. 기준금리를 물탱크의 메인 밸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밸브를 조절하면 집안에 연결된 모든 파이프의 수압이 바뀝니다. 공식적인 기준금리 외에도 시중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매일매일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중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장기 대출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시중은행들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꼼꼼히 살핍니다. 시중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 같으면 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고 불황이 올 것 같으면
금리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만약 안전한 국채가 연 5%의 높은 수익을 준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돈을 넣을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채권 수익률과 주식 기대 수익률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면 주식시장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5%를 챙길 수 있는데 고작 7% 수익을 위해 주식시장의 맘고생을 감수할 투자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퍼지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주가는 아래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가 1% 정도로 아주 낮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한 주식시장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이런 자금의 이동을 보면 금리가 낮을 때 왜 주식시장이 종종 상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더 좋은 둥지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을 뜻하죠. 무위험 수익률이 오르면 이 프리미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보장된 수익을 주는 채권에 비해 주식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이 현상은 2022년과 2023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으니까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의 인기가 치솟았고 코스피의 가치는 거센 맞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금리를 넘어 채권 전문가들은 더 복잡한 지표를 살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이란 만기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서로 다른 채권들의 금리를 점으로 찍어 연결한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제라면 이 곡선은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즉,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뜻이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년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30년을 빌려주는 것이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훨씬 크니까요. 투자자들은 10년 이상 현금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 즉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곡선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곡선이 뒤집혀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에는 금리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걷어들인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국방, 사회복지, 공교육, 그리고 공무원 급여 같은 필수적인 지출 때문에 현금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설 때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정 적자라고 부릅니다. 2024년 한국의 관리 재정 수지는 각종 의무 지출을 감당하느라 약 10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멍을 메우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서 부족한 수조 원을 빌려와야만 합니다. 이런 연간 적자가 수년간 쌓이면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인 국가 채무가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 총액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인 117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총 경제 생산량과 빚을 비교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봅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46%로 OECD 평균인 약 110%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비교하자면 일본은 260%를 넘고 미국도 120% 이상이라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현재 빚의 규모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2008년만 해도 30% 아래였던 비율이 불과 15년 만에 46%로 치솟았으니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죠. 나라 빚이 늘어나면 빌린 돈에 대한 대가인 이자 비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은 결국 병원이나 학교,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과도한 빚 갚기가 다른 필수적인 공공투자를 밀어내는 이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매달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아이의 교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가정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정부도 결국 만기가 돌아온 빚을 차환, 즉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환이란 옛 빚을 갚기 위해 새 채권을 찍는 건데
문제는 이때 더 높아진 현재 시장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급등했다면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지만 회사채는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생존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어서 회사채는 국채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자산입니다. 투자자가 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평가기관들이 모든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금융 성적표를 매깁니다. 최고 등급은 보통 트리플 AAA인데 부도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 자산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등급은 더블 AAA, AAA, 트리플 BBBB 순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를 통틀어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플 BBB 미만인 채권은 투기 등급 또는 정크 본드라고 불리는데 위험이 큰 대신 훨씬 높은 금리를 보상으로 줍니다. 투자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채권일수록 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안전한 국채와 위험한 회사채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바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신용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망할 위험이 낮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에 폭풍우가 몰려오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로 도망치면서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분석가들은 이 스프레드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공포 수준과 기업들의 건강 상태를 가늠합니다. 한국은 세계 채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쓰는 미국이나 엔화를 쓰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가 통용하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 채권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투자 심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국내 금리는 급등하게 되죠.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에도 엄청난 압박을 주어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고 약세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때 신뢰 상실이 경제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던 그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높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인상적인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죠. 민간 부문을 살펴보면 기업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소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은 부도난 기업의 남은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청산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는 선순위 채권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후순위 채권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신용 위험 외에도 모든 채권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하는데요. 이는 물가가 오르면서 고정된 이자 수익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험을 말합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5%로 치솟는데 이자가 3%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매년 마이너스 2%가 되는 셈이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물가 연동 국채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동성 리스크인데요. 이는 채권을 제값에 빨리 팔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국채는 매일 엄청난 규모로 거래되지만 일부 소형 회사채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으로도 국채를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시중은행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혜택을 주는 안전한 장기 저축 수단이 되어줍니다. 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채권형 ETF나 채권 펀드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펀드들은 자금을 수백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해주기 때문에 특정 채권 하나가 부도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 펀드를 고를 때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듀레이션이 긴 펀드는 금리가 변할 때 가치가 크게 출렁이는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를 위한 환급률은 간단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서 자본 차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봐 걱정된다면
만기가 짧은 현금성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에 대한 욕망과 원금 보존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절제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에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하면 그 신호를 경제 전반으로 전달하는 곳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단기 채권 금리가 즉시 변동하고, 이는 신용카드부터 기업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중앙은행은 과열된 경제를 식히거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 비용을 비싸게 만들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킵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빚을 내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종종 확장이나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낮춰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산 효과가 발생해 국가 전반의 소비 심리와 지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균형 잡기 때문에 채권 트레이더들은 평생을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리며 보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바꾸고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전 세계를 이동하게 만들기도 하죠. 국내 정책을 넘어 우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 전 세계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지구적인 무위험 기준 지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면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신흥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안전한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는 한국 같은 나라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낮게 유지할지 말이죠.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는 안정될지 몰라도 막대한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한국 가계의 부담은 커집니다. 정부가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외환 위기나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국채나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고는 국가 비상금 역할을 하여 변동성이 극심할 때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보유고의 건전성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이 글로벌 금융 폭풍을 견뎌낼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국내 정책과 글로벌 동향을 모두 예의주시함으로써 여러분은 금융 미래에 영향을 줄 거대한 변화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통적인 중개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자동화해서 차용증의 내용이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투명성을 높이고 예전 시스템에선 며칠씩 걸리던 거래를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우량 채권을 조각내어 투자하는 일이 마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쉬워진다는 뜻이죠. 시장을 바꾸는 또 다른 큰 흐름은 바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녹색 채권의 부상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보는 이른바 ESG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채권을 발행하죠. 녹색 채권으로 모인 자금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교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같은 곳에만 엄격하게 쓰입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돈을 불리면서 동시에 탄소 없는 미래를 만드는 전 세계적인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리려고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내 돈이 진짜 좋은 곳에 쓰이는지 확인하려면 믿을 수 있는 외부 감사 기관이 그 녹색 채권을 인증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인구가 늙어가는 고령화 현상 때문에 안정적인 채권을 찾는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평생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보다는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채권을 훨씬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한 수요가 채권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자산들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박살났었잖아요. 아무리 채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그 바탕이 되는 대출이 부실하고 관리도 엉망이라면 언제든 맹독성 자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금융위기는 종종 채권 시장의 깊숙한 배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숨겨져 있던 위험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이 올 때까지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뒷받침하는 기초자산이 뭔지 늘 공부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의 핏줄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흐르도록 훨씬 더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고 깨어 있다면 이 복잡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채권 시장을 든든한 자산 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채권이 정교한 차용증이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회사나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인지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으면 이제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금융 우주 전체의 중력이 이동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맞바람이 불고 정부 예산에는 큰 짐이 돼서 모든 공공사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실 테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뒷바람이 불어서 자산 가격은 오르고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싸지게 됩니다. 수익률 곡선은 여러분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미래 성장에 대해 수백만 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심장 박동 같은 거죠. 곡선이 위로 향하면 대출과 투자가 활발해지지만 곡선이 뒤집히면 경제에 겨울이 오고 있으니 몸을 사리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신용 스프레드는 시장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큰손들이 지금 용감하게 투자하는지 아니면 겁을 먹고 숨는지 딱 보여주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은 든든한 맥이 되어줍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쳐도 여러분의 자산이 휩쓸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니까요. 개별 국채를 사든 다양한 ETF를 하든 아니면 뜨고 있는 녹색 채권을 고르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장기 목표와 성향에 딱 맞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채권이 등장하면서 예전엔 거대 기관들만 누리던 높은 수익의 기회가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탄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채는 불확실한 전 세계 시장 속에서도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움직임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전 세계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빚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는 건 평생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경제 흐름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2008년의 위기는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만이 우리 경제의 핏줄을 썩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뼈저리게 가르쳐줬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진짜 자산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노리는 독 묻은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미래는 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질 좋은 정보를 쓰느냐에 달려있죠. 채권이 최신 기술주처럼 화려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조용한 토대입니다. 이 거대 시장을 마스터하면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힘,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계속 배우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금융지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경제의 심장 박동이자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채권이 근본적인 약속, 즉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안정성을 여러분과 연결해주는 끈이죠. 우리는 금리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채권 가격을 반대로 끌어당긴다는 그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돈이 도는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핵심 장치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수익률 곡선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암호가 아닙니다. 미래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전도죠. 우리는 국가 부채의 현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해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때 신용 스프레드와 신용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국채부터 최첨단 블록체인 채권까지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채권 투자의 세계를 누빌 준비가 되었습니다. 녹색 채권의 부상은 우리가 내리는 자본 결정이 더 지속 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인 세상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기며 투명성과 깊은 이해만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이 숨겨진 시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시장의 뜬 소문이 아닌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들과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저축,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환히 보이게 되겠죠. 금융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용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모든 자산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금융의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부채와 이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핵심 원칙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혈관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투자가 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이미지, 밝은 일출 앞에 서서 새로운 금융시대를 준비하는 캐릭터, 채권 시장을 마스터하고 여러분의 돈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